혹시 우리 조교한테 여러분 저거 뭐지? 그 뭐냐 브레드보드하고 CPU 모듈 받은 학생도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아, 그림 같은 게 그림이 문제인가? 아, 그림 그리는 게 있던가요? 아, 그림이 있으면 거기 한글로 해야 되겠네, 그죠? 음, 그러면 한글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올라간 게 그림이 있던가? 그림으로 설명하라는 게? 아, 예, 워드도 가능합니다. 워드나 한글 뭐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기간까지. 그리고 아마 내 조교한테 확인해 보니까 실험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면 이제 거기 브레드보드하고 모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어,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오실 때 내 조교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브레드보드하고 CPU 모듈도 받지만 그리고 케이블 그리고 여러분들이 CPU를 꽂은 다음에 거기에다 연결할 소자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아마 초반에 여러분들이 써야 될 거는 LED하고 그다음에 LED 연결할 때 직접 연결하기보다 저항을 통해서 연결해야 되니까 저항하고 그다음에 스위치도 여러분들이 어, 직접 연결해서 출력하고 그라운드 쇼트 시키면 안 되니까 저항을 달아서 연결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예요? 스위치 누를 때 스위치에서 노이즈 생기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RC 혈을 붙여야 될 겁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은 여러분 스위치를 한 번 눌렀는데 스위치를 두 번 누른 것처럼 딱 작동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이제 그 관련된 거는 우리가 조교가 좀 더 설명하리라고 봅니다. 실험에 관계된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앞부분 1장을 설명했고 그래서 아마 과제는 챕터가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올려놓을 겁니다. 제출하라고 언제까지 보통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강의를 듣고 본인이 공부하고 이제 그 연습 문제 보면서 어떤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파악할 수 있을 거고 나중에 시험 볼 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트메가 128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이 책이 다른 이론 수업하고 좀 다른 점은 우리는 이 책을 여기 있는 책을 통해서 아트메가 128의 기능과 특성을 파악하고 그 특성과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해서 활용해 보는 것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난 시간 후반부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여러 개가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다 입력되기는 좀 어려울지도 몰라요. 근데 전체 어떤 기능들이 쭉 있는지 설명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뒤에 가보면 하나씩 상세하게 설명을 해나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쭉 설명을 해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마 1주차에 여러분한테 아트메가 128에 대한 PDF 파일을 요약자로 올려준 게 있을 거예요. 그게 그 아트멜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그대로 영어로 된 거 올려놓은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우리하고 똑같은 CPU를 쓸 가능성은 없어요. 다른 CPU를 쓰게 되면 그 회사도 여러분 거기 요약 보내본 것처럼 그런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풀페이퍼가 있습니다. 풀페이퍼는 양이 좀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이제 물론 다 영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가서 프로세스를 다루게 되면 이제 그 영어로 된 다큐멘터를 결국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 가서 받아서 읽어보고 거기에 어떤 기능을 여러분한테 구현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새로운 프로세서를 똑같진 않지만 전체 기능은 비슷하고 사용법이 조금씩 다르거나 특징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큰 카테고리에서는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벨 시스템에 들어가는 8비트 CPU를 한 번을 제대로 다뤄보면 새로운 시스템을 활용하기가 좀 더 편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앞에 있는 부분을 잠깐 리뷰해보고 지나갈게요.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했던 부분은 조금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요. 자,
자, 지금 이거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우리가 8비트짜리 우리가 다루는 건 8비트짜리 어, RISC로 되어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다. 구조는 하버드 구조로 되어 있고 명령어는 RISC 기반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고속으로 처리하고 플래시 메모리가 있어서 우리가 ISP, 인시스템 프로그램, 그 PC에서 짠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 시키면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다. 플래시 메모리 저장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전원을 꺼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시킨 파일이 없어지지 않는 거지. 응? 그러니까 그래서 전원만 켜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다운로드 시켰던 프로그램이 항상 거기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티니 뭐 이거는 우리가 쓰는 건 티니는 똑같은 칩인데 뭐가 작아? 메모리 용량이 좀 작고 4비트짜리도 있는데 아마 4비트짜리 같은 건 요즘 같은 데 경우에 보면은 만약에 쓴다면 장난감 같은 데 쓸 거예요. 장난감 뭐 리모컨 자동차 이런 데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거는 8비트짜리를 우리가 지금 다루게 되고요. 뭐 뒤로 가면 32비트짜리도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면 적어도 16비트 아니면 32비트짜리를 쓰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어, 자, 그 다음에 ISP는 우리가 인시스템 프로그램 앞에 설명한 거요. 여러분들이 어떤 장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를 PC에서 만든 실행 파일을 그 CPU 보드로 다운로드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CPU 보드는 여기에 지금 별도의 이런 장치를 쓰지 않고 그 USB 케이블에서 마이크로 USB로 연결하는 그 케이블 하나만 갖고 연결을 쓰게 돼 있어요. 다른 반에 쓰는 거하고 좀 다른데 우리가 쓰는 그는 학부에서 받은 거라서 사실은 CPU 측면에서 보면은 디버깅 하는 툴이 우리한테 제공이 안 되고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그게 조금 부족한 점이에요. 나중에 인서킷 에뮬레이터를 쓰는 거를 수업 시간에 언젠가 한번 보여줄 텐데 우리는 실제로 그걸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CPU가 그게 아니라서. 자, 이제 거기 아토메가 128의 특징을 크게 보면 우리가 8비트고 그 다음에 저전력이다. 저전력을 쓸 수도 있어요. 뒤에 가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그리고 RISC 구조로 되어 있어서 명령어가 뭐예요? 어셈블러 코드가 113개다. 그리고 32비트짜리 8비트짜리가 레지스트가 3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한 사이클에 명령 하나 실행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밉수로 따지면 거의 16밉수에 가깝다. 뭐만 두 사이클이야? 곱하기만. 그 다음에 프로그램 메모리하고 데이터 메모리가 뭘로 돼 있어? 지금 이거 보면은 플러시 메모리로 우리가 프로그램 메모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128개까지 돼 있어서 우리가 USB 데이터를 뭐죠? 썼다 지웠다를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는 게 한 10,000번까지는 할 수 있어요.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USB를 쓰다가 안 되는 경우는 거의 못 보겠죠. 그 다음에 EPROM이 4K 정도 있는데 이건 우리가 이번 수업에서는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훨씬 더 많이 뭐 할 수 있어요. 10만 번까지 어떻게 했다? 이레이저하고 쓸 수 있다. 그리고 램은 항상 필요하죠. 램은 4K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는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짤 때 램이 4K를 넘어가면은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부트 코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CPU 내부에다가 우리가 PC에서 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거기 메모리에다 아까 이 플래시 메모리에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깔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여기에 깔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건 이미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한 락킹 장치가 들어있다. 음. 이 명령어들은 어셈블러 코드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기억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한번 C로 된 게 결국은 어셈블러 코드로 바뀌고 이 코드는 뭘로 매핑이 된다고? 머신 코드. 이건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죠. 점프 같으면 어디로 이동하라 이런 뜻이죠. 이거는 인다이렉트 점프는 여기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소에
주소를 찾아가서 어 그러니까 주소를 2번 찾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동하는 거. 그래서 대부분 요게 어셈블러 코드 명령어고 여러분들 이걸 짜지는 않을 거다. C로 짜면은 그게 이 명령어 형태로 바뀌는데 우리가 직접 보진 않아요. 자, 이 그림이 지난번 거기 여러분한테 나눠준 자료 없을 텐데 일부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서 중간에 조금 집어넣었습니다. 이건 여러분한테 나눠줄 CPU 모듈이에요. 여기 보면 요게 CPU거든요. 요게 몇 핀이에요? 핀이 보이나요?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몇 개쯤 되는 것 같아요? 답해 봅니다. 듣고 있어요? 128개요? 128개는 너무 많고 이게 64핀입니다. 한 변이 몇 개씩? 16개씩 해서 4 변이 있죠. 그죠? 그래서 총 64핀이고요.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에 까맣게 까만 건 좀 작은 게 보이나요? 여기가 시작점인데 여기에 요 부분이 여기서부터 1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돌아가 가지고 이렇게 가면 여기가 1번이고 제일 마지막이 64핀이니까 64번이 되겠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조금 작은 원 같은 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부터 1번이다. 음. 그래서 64핀에 해당되는 거를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브레드보드에 꼽을 수 있도록 뭐예요? 전부 다 여기 핀을 이쪽으로 다 빼놨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 다리 보이죠? 지금 요 다리가 보이는데 여기에 요게 전부 다 요 간격이 브레드보드에 딱 꽂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브레드보드를 이걸 꼽아야 되는데 핀이 64개다 보니까 여러분이 간격을 다 잘 맞춰서 그 홀에 핀이 정확히 위치했는지를 보고 누르셔야 됩니다. 핀이 그게 만약에 홀 위치하고 정확히 안 맞는데 강제로 누르면 다리가 휘어지거나 부러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고 처음에 한번 고정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어 뽑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근데 고정할 때 그게 그 여러분들이 위치를 잘 보고 인제 고정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조교가 나중에 설명해 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조그만 USB 단자 보이죠? 어 음. 여러분들이 아마 휴대폰에 충전할 때 안드로이드 폰 휴대폰 충전할 때 쓰는데 그거하고 요거 모양이 좀 달라요. 요게 마이크로 USB라 갖고 쪼끔 더 두껍습니다. 두꺼운데 실제로는 여기에 마이크로 USB고 반대편은 USB 단자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 케이블을 마이크로 USB로 여기로 꽂고 그다음 USB 단자를 여러분 노트북이나 PC로 연결하면 그러면 그 노트북을 통해서 일로 전원도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면 그게 이 포트를 통해서 이 CPU 안에 내장이 될 겁니다. 이해하셨죠? 음. 이쪽으로 들어오면 아까 어 부트로드라는 게 있었죠? 거기서 이 들어온 데이터를 받아서 거기에 지정된 위치에다가 이 안에 있는 플러시 메모리에 안에다가 그 기능을 넣는 겁니다. 음. 여러분이 보면 요 CPU 크기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엄지손톱보다 조금 더 크잖아요. 근데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CPU를 설계하는 건 전혀 다른 일이고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예요? 이 CPU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우리가 활용해 보는 기능들을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칩 자체를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와 같은 CPU 칩이 여기 우리는 아트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CPU마다 뭐예요? 컴파일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음,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CPU 컴파일러는 C.점 프로그램을 이 CPU에 맞는 머신 코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CPU를 만드는 회사마다 뭐를 만들어야 돼? C 컴파일러 만들어야죠. 혹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 언어 배웠죠? 비주얼 스튜디오 동근이 학생 동근이 학생 왔다고? 오케이. 자, 그 여러분 혹시 C 언어 배울 때 비주얼 스튜디오 배웠죠? 비주얼 스튜디오도 하나의 뭐예요? 예, 컴파일러예요. 근데 우리가 쓰는 컴파일러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컴파일한 걸 여기다 쓸 수는 없어요. 그거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진 그 실행 코드는 PC에 있는 여러분 PC에 있는 CPU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 거고, 그렇죠? 우리가 사용한 컴파일러는
eCPU에서 돌아갈 수 있는 머신 코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C 컴파일러가 한 개가 아니다. 결국은 내가 어떤 CPU를 쓰는가에 따라서 컴파일러를 거기에 맞는 걸 써야 된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CPU를 만드는 회사가 컴파일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이 CPU를 위한 컴파일러를 여러분 PC에다 깔게 될 거예요. 깔게 될 거고, 조교가 나중에 실험을 위해서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CPU 말고 다른 게 일부 있는데, 일부 여러 소자들은 이쪽 마이크로 USB로 들어온 데이터들을 결국은 받아서 여기 넣을 수 있도록 그거 관련된 것들이 일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능은 우리가 좀 전에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부 기능은 이 CPU 안에 내장이 돼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보면 CPU가 워낙 간격이 좁아서 우리가 요거 자체를 브레드보스에 꼽을 수 없으니까 일부 회사에서 이렇게 모듈을 만들어서 우리가 실험하기 쉽도록 만들어 준 거죠. 자, 그다음에 자, 결국 그다음에 주변 장치로는 아까 포트라고 그랬는데 포트가 크게 7종류예요. CPU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여기 이제 다른 자료를 좀 넣어서 이거 보면은 아까 여러분한테 나눠준 원문에 있는 자료를 일로 갖다 놓은 거예요. 보면은 영어로 되어 있는 것 뿐이고 나머지 내용은 앞에 설명한 것과 동일한 게 많죠. 자, 좀 전에 그 설명을 하기 전에 CPU를 먼저 한번 가볼게요. 여기 CPU고요. 여기 보면은 1번부터 64번까지 있죠. 뒤에 가보면 좀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보이나요? 보여요? 자, 여기 보면은 1번 있고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2번부터 몇 번까지가 2번부터 9번까지가 뭐라고 돼 있어요? PE라고 돼 있어요. 그죠? 포트 E. 보면 포트 A 번부터 있어요. 포트 A가 어디 있나요? 포트 A가 몇 번에 있어요? 여러분 채팅창으로 답해 봅니다.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포트 A는? 그림 보여요? 어, 예. 44번부터 51번까지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포트 A도 있고 또 찾아보면 뭐도 있어요? 포트 B도 있어요. 포트 B. 포트 B는 몇 번부터? 10번부터 10번부터 돼 있고 17번까지 돼 있죠. 그죠? 전부 다 몇 개예요? 0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요? 7번까지 8개로 돼 있죠.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포트 A, B, C, D, E, F 그리고 G까지 있어요. 근데 F까지는 전부 다 8개씩 있어요. 근데 G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다른 것 다 붙어 있는데 G는 좀 흩어져 있을 거예요. 혹시 G0가 어디 있나요? G0. G0가 몇 번에 있어요? 음, 보였어요? G0. 예, 34번에 있고 34번에 있고 그 다음에 G2, G3는 어디 있어요? G2 뭐예요? 예, G2는 43번에 떨어져 있죠. G2는 43번에 있고 G3하고 G4는 18번하고 19번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G1 포트가 0번부터 4번까지 5개로 돼 있는데 얘들은 붙어 있지 않고 흩어져 있어요. 딴 애들은 다 옆에 쭈루룩 붙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전부 다 포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포트들은 여기 보면은 그거 말고 또 뭐 있나요? 여기 눈에 보이는 거 VCC 있죠. VCC가 한 개예요? 몇 개예요? VCC 몇 개 있어요? 한 개만 있어요? 네, 2개 있죠.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결국은 이 안에는 결국은 반도체 집적 회로가 아주 복잡한 게이트 배웠잖아요. 게이트. 엄청나게 많은 게이트가 들어가서 우리가 설명을 듣고 있는 CPU 기능들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아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칩으로. 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거기 한쪽으로 그 전압 차이가 생길 수 있을까 봐 보통 VCC 그라운드도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라운드도 그죠?
그라운드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라운드가 보면 3 개나 있죠. 그라운드가 3 개가 있고요. 그 VCC 중에 여러분은 사실은 원래는 둘 다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그 PC로부터 마이크로 USB 포트를 통해서 전원을 받으니까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여기 따로 연결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브레드보드 꼽아 실험할 때 5V 단자를 쓸 때 어디다 연결하면 돼요? 요 VCC 단자에다 연결하면 돼요. 그리고 그라운드는 여기 그라운드에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VCC하고 그라운드를 쇼트시키면 여러분 사용하는 칩이 나갑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브레드보드 상에 이 칩이 꼽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소자를 연결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전원을 반드시 끄고 해야 돼요. 마이크로 USB에 연결된 포트를 빼고 그렇게 하고 회로를 그다음에 정확히 연결한 다음에 그다음에 전원을 연결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음. 자,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여기에 포트 1번부터 F번까지 있고 그리고 G번은 F번까지 전부 다 몇 개씩 0번부터 7번까지 8개씩 되어 있다. 왜 8개야? 얘가 8비트 CPU니까 데이터를 내보낼 때 한 번에 몇 개까지 내보낼 수 있어요? 8개까지 내보낼 수 있죠. 그래서 포트 A번부터 F까지 8개.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A, B, C, D, E 말고 그 뒤에 옆에 보면은 다른 게 써 있어요. 예를 들면 2번 같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RxD0 그리고 PDI 그리고 2번은 DXD0 PDO. 그래서 기본적으로 2번 포트 말고 가로 안에 있는 이와 같은 특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이 또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핀이 해당 핀들이 해당 핀이 그냥 2번 포트 기능 말고 이 가로 안에 있는 특별한 기능들이 또 부여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큰 기능들을 하나씩 설명을 하고 뒤에 가면 그 기능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고 여기 보면 뭐예요? 리셋 있죠? 리셋? 리셋 뭐예요? 리셋 누르면 프로그램이 어, 그 프로그램 영역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 시작 전부터 다시 실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외부의 리셋 스위치가 이건 뭐예요? 위에가 줄이 쳐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리셋 신호는 뭐일 때? 로우일 때 리셋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이볼트로 되어 있으면 리셋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리셋 신호는 요점의 전압이 0볼트가 될 때 리셋이 걸리는 겁니다. 0볼트가 계속 있으면 그럼 프로그램이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A, B, C, D, E, F, G 7가지가 종류가 있죠. 그죠? VCC나 그라운드하고 리셋 이런 거 빼고 나면 나머지 거기에 해당 다 되는 거예요. 일부 빼고 그래서 64핀들이 이제 각각의 기능들이 들어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본 상태에서 이제 다시 앞으로 가봅니다. 그래서 7개의 IO 포트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아까 본 A, B, C, D, E, F, G 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번부터 F까지는 8비트로 되어 있고 8개가 있잖아요. 그죠? 0번부터 7번까지. 그리고 G번 포트는 0번부터 4번까지 5개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자, 그다음에 타이머가 있는데 타이머 혹은 카운터를 쓸 수 있어요. 타이머 뭐예요? 우리 나중에 그 16메가 클락 가지고 그게 주파수가 높은 클락을 만들 수 있어요. 그거를 쓸 때 우리가 타이머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타이머를 쓸 수 있고 혹은 우리가 외부에 스위치 누를 때 카운터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어, 타이머 혹은 슬래시 카운터. 그 타이머로 쓸 수도 있고 카운터로 쓸 수도 있고 그게 8비트짜리로 8비트 뭐예요? 8비트면 8비트가 나타낼 수 있는 값이 최대 얼마죠? 0부터 얼마까지? 8비트면 여러분 C에서 배웠죠? 8비트로 나타낼 수 있는 총 경우수가 몇 가지야? 답해 봅니다. 채팅창으로. 총 몇 가지예요? 8비트면. 그렇죠. 256가지죠. 256가지입니다. 그래서 0부터 255까지 나타낼 수 있겠죠. 혹은 마이너스 127부터 플러스 128까지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8비트짜리가 2개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가보면
16비트짜리가 또 2개 있어요. 16비트면 8비트보다 엄청 크죠. 어. 그러니까 8비트짜리 2개, 16비트짜리가 2개가 있다. 이게 아마 나중에 다른 CPU 공부해도 기본적으로 타이머가 꼭 있어요. 타이머 카운터가 꼭 있고, 그다음에 포트도 꼭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PWM이 나와요. PWM. 혹시 PWM 혹시 들어봤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PWM 뭐예요? 처음 들어봐요? 들어봤어요? PWM 뭐의 약자인가요? 음. 이게 펄스 위드스 모듈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구형파 알죠? 그죠? 일반적으로 구형파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하이로 돼 있는 시간하고 로로 돼 있는 시간이 똑같죠. 그죠? 그런데 PWM은 한 사이클 내에 하이로 돼 있는 시간을 우리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펄스 위드스 모듈레이션. 그래서 그럼 그거 어디 씁니까? PWM은 예를 들면 우리가 LED를 켤 때 전부 다 하이로 돼 있으면 뭐예요? 항상 5볼트로 돼 있으면 불이 밝겠죠. 근데 반은 하이로, 반은 로로 하면 어떻게 해요? 밝기가 더 내려가겠죠. 그래서 LED 밝기 조정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예를 들면 DC 모터에다가 만약에 여기 5볼트짜리 DC 모터에다가 PWM 신호를 내보내면 항상 하이로 내보내면 어떻게 해요? 빨리 돌겠죠. 근데 하이로 돼 있는 시간을 짧아주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속도가 어떻게 되죠? 느려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PWM 신호는 우리가 외부에 붙어 있는 외부로 흘러나가는 전류의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PWM 방식으로. PWM 방식으로 여러 가지 모터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PWM 프로세스가 외부에 있는 기기들을 조정할 때 PWM 방식을 많이 씁니다. 이해하셨죠? 일반적으로 그 CPU는 전류를 많이 공급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DC 모터를 용량이 큰 DC 모터를 얘는 돌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용량이 큰 DC 모터가 있고 DC 모터 앞에 뭘 붙여요? DC 모터 드라이브 모듈을 붙여요. 드라이브 모듈은 작은 신호를 받아서 그 신호에 따라서 결국은 많은 전류를 흘릴 수 있는 드라이브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이브 모듈이 중간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뒤에 CPU가 붙어요. 그래서 CPU에는 작은 전류로 신호를 줘도 이 드라이브 모듈에서 걔를 잘 받아서 대용량의 전류를 흘려가지고 뒤에 있는 큰 모터를 수행할 수 있죠. 제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PWM 신호는 주로 뭘 하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그런 동력 장치들을 제어하거나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여기 보면은 그것도 PWM 채널이 8비트짜리가 2개, 그 다음에 16비트까지 조정 가능한 거는 6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PWM으로. 그 다음에 이제 AD 컨버터가 있어요. AD 컨버터는 몇 비트짜리? 10비트짜리가 8채널. 그러니까 아까 F포트에 있는 게 AD 컨버터를 쓸 수 있어요. 최대 8개까지 쓸 수 있다. 그리고 뭐도 조정할 수 있다? 게인을 조정할 수 있다. 게인이 무슨 신호야? 입력 신호가 들어오는 거를, 그죠? 그 게인을 조정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외부로 데이터를 내보내는, 주고받는 기능이 있어요. 외부하고 뭐를? 그 8비트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능. 데이터를. 그래서 거기에 바이트 지향으로 보내는 TWR 기능이 있고 또 뭐 있어? 그 다음에 그 UART라는 기능도 있어. 얘도 시리얼로 데이터를 내보내는 건데 일반적으로 UART는 저속으로 내보낼 때 얘는 연결 회선이 몇 개 필요한가 하면은 최소한 3개, 그라운드하고 TX하고 RX. 그 다음에 얘는 SPI 인터페이스도 있어. 얘는 얘도 거기 시리얼로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는 기능. 시리얼로 데이터 내보낼 수 있는 게 크게 3가지가 있죠. 그죠? UART, TWI, 그다음에 SPI. 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테스트 해볼 거는 나중에 UART 테스트 해볼 거고 이 2가지는 우리가 배우기만 할 거. 실제로 아마 실제로 여러분들이 거기 외부에서 파는 장치 중에 자기 인터페이스가 TWI나 아니면 SPI만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 장치가 들어오면 그 기능을 이용해서 붙여야 돼요.
외부에다가. 그쵸? 그래서 우리가 외부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바이트를 병렬로 안 내보내고 어떻게 내보낸다? 시리얼로 내보낸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붙이도록 한다. 그다음에 뭐 워치독 타이머는 인제 그다음에 아날로그 비교기 이런 게 있다. 워치독 타이머는 인제 프로그램이 돌다가 어떠한 특정 곳에 빠져서 메인으로 안 돌아오면 다시 시스템을 리셋시켜 주는 거예요. 어. 내가 프로그램을 짜는데 잘못 돌아서 어디 한 군데 처박혀 있어. 그러면 원래 하던 일로 못 따라오잖아요. 그죠? 워치 타임 독 타임은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자. 이거는 인제 같은 내용인데 여러분 요약 자료에 있는 걸 영어로 한 걸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133 개의 명령어. 그죠? 그리고 32비트짜리 8비트짜리 32 개의 뭐지? 레지스터가 있다. 음. 그리고 그다음에 16비트다. 그지? 언제 할 때 16MHz 클락을 연결할 때 여러분들이 쓰는 CPU에는 16MHz 클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클락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여줄까요? 음. 아까 CPU 그림에 가보면 음? 앞에 있었구나. 여기 보면 여기 있는 거 요거 요 하얀 거 보이나요? 아직 안 갔구나. 지금 갔네. 여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요게 크리스탈이 들어있는데요. 얘가 지금 회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16MHz짜리 클락을 발생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어, 요게 16MHz짜리 클락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어, 자, 뭐 요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요건 하나의 부품이니까 사서 우리가 연결된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이게 고장 나면은 전혀 못 움직입니다. 얘는 여기에 있는 클락에 맞춰서 모든 일을 수행하게 돼 있어요. 이 클락이 고장 나버리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죠. 음, 자, 다시 아까 글로 가볼게요. 자, 16회짜리고 그다음에 아까 이거 뭐 곱하기 하는 거는 두 사이클로 돼 있다고 했고 요거는 아까 설명하고 똑같아요. 128KB짜리 뭐예요? 플래시 메모리가 있다. 여기 프로그램을 여기다 넣을 수 있죠. 그리고 EEPROM이 4개 있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그다음에 인시스템 프로그램, 그다음에 온칩 부트 프로그램이 들어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음, 그다음에 외부 메모리를 64K까지 확장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건 똑같아. SPI 인터페이스. 자,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가서 매뉴얼 볼 때는 이와 같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책에는 이제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나눠준 뭐예요? 요약 자료에 이거 있는 걸 일로 갖고 온 것뿐이에요.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자, 이제 또 다른 거 이제 우리가 좀 위에 설명했던 거 페리페라라고 돼 있어요. 페리페럴 퓨처에는 8비트짜리 타이머 그죠? 타이머 카운터 슬래시 썼죠? 타이머로 쓸 수도 있고 카운터로 쓸 수 있다. 어. 그래서 8비트짜리가 두 개 있고 두 개의 16비트짜리 타이머 카운터가 있다. 여기 뭐 예를 들면 프리스케일 이런 건 이제 여러분 잘 모르니까 뒤에 가서 또 설명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리얼타임 클락을 붙일 수도 있다. 그다음 PWM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두 개의 8비트짜리 PWM 채널이 있고 그다음에 6개의 뭐야? PW 채널. 얘는 뭐 하는 이건 8비트 고정이고 나머지는 2비트에서 16비트까지 우리가 레졸루션을 조정할 수 있다. 비트 수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그 펄스 폭을 좀 더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겠죠. 8비트 같으면 그 0부터 255까지만 값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그보다 훨씬 많으면 1000분의 1, 만분의 1까지 아주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쵸? 자, 그다음에 AD 컨버터가 8채널짜리가 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아까 바이트 오리엔티드 된 아까 TWI라고 했었죠. 그죠? TWI가 있고 그다음에 비동기로 주고받을 수 있는 UART가 있고 그다음에 SPI가 있고 SPI는 메스트 슬레이브가 있는데 메스트 슬레이브로 여러 개의 장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외부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는 우리가 버튼으로 일반적으로는 그 CPU에다 버튼을 달아서 버튼을 누르면 어떤 명령을 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문자로 명령을 줄 수 있으니까 아주 다양하게 줄 수 있죠. 그죠? 굉장히 복잡한 명령을까지 줄 수 있는 거죠. 원격에서 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원격에서 이 시리얼 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명령을 줘서 이 CPU에 있는 기능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음.
우리가 배우는 이 CPU 갖고 뭐 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 혹시나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농작물 요즘은 비닐하우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비닐하우스 안에 자동화가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동화하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온도가 올라가면은 뭐예요? 옆에 어 그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문 같은 거를 닫거나 이렇게 하고 그죠? 그걸 열고 그다음에 온도가 겨울에 너무 내려가면 그걸 닫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바깥에 롤러 같은 걸로 형태로 뭐예요? 체약막이라든가 아니면 보온막 같은 거를 치기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물을 파이프에 연결해서 자동화시킨 다음에 물을 공급하기도 하고 중단하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빛을 어 강하게 주기도 하고 약하게 주기도 하고 끄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그런 장치들을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8 b CPU로 원기에서 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셨죠? 적어도 비닐하우스 정도에 있는 웬만한 기능들은 이 8 b CPU 하나로 원기에서 다 조정할 수 있어요. 어.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차례대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JTAG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CPU보다는 무량하게도 JTAG 포트가 없어요. JTAG 포트는 어,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거기 이 JTAG 포트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도 할 수 있냐면 디버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시킨 다음에 PC에서 JTAG 포트를 이용해서 프로그램들을 일부씩 실행시켜서 그 결과를 볼 수 있거든요. 음. 근데 우리가 이번 학기에 사용할 CPU에는 이 기능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른 CPU 모듈로 JTAG 포트를 이용하는 걸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JTAG은 여기 보면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IEEE 스탠다드라는 거? 어, 여기 국제표준위원회에서 이 JTAG 포트가 8비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핀이 어떤 핀이 무슨 기능을 담당하는지를 쭉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기도 하고 아니면 디버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파워온 리셋.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파워온 되면은 자동적으로 리셋 버튼이 로로 떨어졌다가 올라오게끔 그렇게 회로가 구성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다음에 외부 내부 인터럽터. 아까 각 포트들이 있었죠? 그 포트 중에 외부 인터럽터라는 걸 쓸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인터럽터가 뭔지 들어봤어요? 어, 인터럽터가 뭔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터럽터 뭐지? 한번 답해 봅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인터럽터. 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수업 듣고 있는데 전화가 오면 그게 인터럽터예요. 그죠? 뭔가 갑자기 그 예측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뭐가 들어오는 거. 그게 인터럽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프로그램이 돌고 있다가 만약에 CPU에다가 버튼을 붙였어요. 그러면 버튼이 눌러지면 우리가 그 버튼이 눌려진 거를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읽어보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럽트를 써서 버튼이 눌러지는 즉시 내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뭐 조그만 거기 뭐죠? 동네 조그만 구멍가게라는 게 거의 없어졌는데 지금은 거의 다 뭐 25시 이런 것 때문에 다 바뀌었지만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조그만 구멍가게 있으면 그 주인이 그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손님이 띄엄띄엄 하루 종일 지키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은 그런 가게 거의 없죠. 뭐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뭐 해놨죠? 벨 소리가 나게 하든지 그죠? 아니면 종 같은 거 달아갖고 띵동 울리게 한다든지 그죠? 이제 그렇게 하면 거기 안에서 점포를 보고 있던 분이 다른 일을 하다가 그 소리 나오면 아 손님 오셨구나 하고 나와 보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인터럽트 기능입니다. 음,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인터럽터가 만약 스위치가 여러 개 있으면 어느 스위치가 눌러졌는지를 CPU가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에요. 인터럽터 기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뒤에 가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슬립 모드라는 슬립 모드. 슬립 모드는 혹시 여러분들이 PC 쓸 때
전원 세이브 모드 알아요? 전원 세이브 모드? 사용해 봤어요? 음. 채팅창에 답해 봅니다. 전원 세이브 결전 모드. PC에 있어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절전 모드 만약에 뭐 PC 본체 절전할 수도 있고 모니터 절전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10분 세팅하면 어떻게 해요? 10분 동안 안 쓰면 뭐예요? 절전 모드에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화면이 꺼지거나 혹은 PC도 그죠? 본체가 대기 상태에 들어가죠. 그죠? 어. 그게 이제 절전 모드예요. 그게 슬림 모드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뭐 애시전을 꽂아 놓고 쓸 때는 뭐 절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끼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 장치를 저장했는데 이게 배터리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하죠. 그죠? 왜냐하면은 계속 온 상태에서 계속 있으면 배터리를 자주 갈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 전원이 공급 안 되는 곳에 설치할 때는 뭐예요? 이게 절전 모드가 잘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음. 어.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이 슬림 모드라는 걸 쓰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IO 핀 패키지라는 게 나와요. IO는 뭐예요? 인풋 아웃풋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총 핀이 아까 64개였어요. 근데 IO 핀이 몇 개예요? 아까 보면은 A번부터 F번까지는 8개였고 그죠? 거기다가 저기 G번은 몇 개였어요? 5개죠. 그거 다 합치면 그게 몇 개예요? 53개예요. 그래서 53개의 프로그래머블 IO가 있다. 그래서 53개의 핀이 입력이 될 수도 있고 출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령어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뭐 게이트 같은 건 인풋 핀, 출력 핀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이 CPU도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이제 기술이 발달하니까 우리가 명령어로 해당 핀을 입력으로 쓸 수도 있고 출력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코드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동작 전압에는 여기 보면 아트메가 128이라는 게 있고 128L 있죠. L이 있어요. 자, L은 뭔가 하면은 얘는 동작 전압이 기본적으로 3.3V용이고 3.3V용이에요. 그래서 CMOS라는 걸 돼 있어. 얘는 전류를 조금 사용하는 거.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아트메가 128이에요. 얘는 TTL 타입으로 돼 있어가지고 속도가 16메가까지 돼. 얘는 그래서 8메가까지 밖에 안 되고 우리가 쓰는 건 16메가까지 되는데 전류 소모가 조금 더 많죠.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저전력이라는 한 게 CMOS를 쓰면 전류를 조금 쓰면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앞에 있는 거를 영어로 된 버전을 보여준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여주고 또 이제 영어로 된 거 보여주진 않을 겁니다. 자, 지금 지금 본 게 아트메가 128이라고 가지고 있는 전체 특수 기능들을, 전체 기능들을 이제 러프하게 쭉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듣고 여러분들이 다 알면 천재죠. 그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가보면서 차례차례 자세하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해 볼 겁니다. 이해하셨죠? 혹시 여기까지 설명한 것 중에 혹시 질문 있으면 하셔도 돼요. 없어요? 아니면 내가 지금 강의하는 데서 특별한 희망사항이 있으면 여러분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하도록 할게요. 소리는 잘 들립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갈게요. 자, 여기 보면은 요거는 앞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64 리더 TQFP라는 게 있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QFN MLF라는 게 있죠. 이게 무슨 뜻인가? 똑같이 64핀인데 뭐가 달라? 핀 모양이 다른 거야. 핀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게 TQFP. 그다음에 QFN은 핀이 밖으로 안 나와 있죠. 요 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뭐 이유 때문에 결국은 PCB 떠서 나중에 보드에 장착할 때 자기가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설계할 건지 아니면 이런 모양으로 설계할 건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64핀짜리 패키지 하나 본 거고요. 실제로 안에를 까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똑같은 건 아닌데 이거 다른 칩을 가져온 건데 이 안에 반도체 설계된 게 엄청 복잡해요. 그리고 요 안에 보면은 아주 가느다란 선으로 본딩해서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우리가 연결하기 쉽게 좀 굵은 핀으로 요 안에 연결되어 있는 거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 안에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는 안 하고 이건 어디서 공부해? 반도체에서 공부하는데 아마 학부에서는 이거 CPU 만드는 것까지는 안 할 거예요. 음,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안에를 까보면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CPU 안에는 엄청 복잡해요. 음, 자, 자, 요거는 이제 우리 CPU 모양을 보여준 거죠. 이게 보면 뭐예요? 아트메가 128이라고 돼 있죠. 그죠? 음, 음. 그리고 여기 아까 그림에서 보여줬던 거 여기 보면은 여기도 64핀까지 있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뒷페이지에 가보면 좀 더 크게 보여준 거지. 여기 이렇게 된 게 아까 우리가 봤던 거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아까 53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A번부터 F까지 곱하기 8하고 더하기 그다음에 뭐해? G번 포트가 0번부터 4번까지니까 5를 더하면 그래서 53이 됐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48에다가 5 더하니까 5를 더하니까 53이 된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포트들은 입력이 될 수도 있고 출력이 될 수도 있고 다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53 빼고 나면 64에서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여기서 VCC, 그라운드 혹은 여기 뭐야? 엑스탈이라고 돼 있죠. 엑스탈. 여기에 아까 16메가짜리 크리스탈을 연결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에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 23번하고 24번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드 위에다가 이 CPU를 올리고 다른 소자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아까 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냥 빨갛게 보였는데 그 안에 PCB 패턴이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PCB 설계를 해서 그것들이 연결되도록 패턴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요즘은 그 PCB 위에다가 그런 소자를 올릴 때 아주 옛날에 손으로 했지만 지금 뭘로 해요? 지금은 다 기계로 자동화돼서 부품들이 들어가면서 척척척 나오면서 거기 납땜이 저절로 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면 PCB 자동화 한번 찾아보시면 어,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했던 아주 정교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그래서 앞에 훑어본 게 CPU 갖고 있는 전체적인 기능을 우리가 라프하게 쭉 설명을 해본 거예요. 뒤에 가보면 이제 또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아트메가 128에서 핀이 64개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라운드가 3개가 있고 VCC가 2개가 있죠. 보통 이 2개는 전체 그 반도체로 봤을 때 서로 가장 먼 곳에 있는 쪽에다가 보통 연결을 위치를 잡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라운드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포트 A가 1번부터 된 건 아니에요.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죠. 이거는 이제 자기네가 칩을 만들면서 이제 이 번호를 붙인 거니까. 이걸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외울 필요는 없고 여기부터 A번부터 뭐번까지 F까지는 0번부터 7번까지 8개씩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A 포트, B 포트, C 포트, 뭐 F 포트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G 포트가 얘는 5개만 있어요. 그래서 0번부터 4번까지만 있어요. 그래서 총 포트는 A부터 G까지 해서 7개가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셋핀이 있고 리셋핀. 리셋이 언제? 이게 로일 때는 시스템이 동작을 안 해요. 그리고 리셋이 하이가 되는 순간에 그 프로그램 시작점에 가서 그때부터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엑스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것도 핀 번호를 다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크리스탈이라는 게 붙는 자리가 23, 24번에 붙여서 여기서 클락을 발생해서 우리가 사용한다. 그 다음 64번에 AVCC는 AD 컨버터의 전원, 그 다음에 ARF는 AD 컨버터의 기준 전압. 그렇게 우리가 써 있는 거. 그건 이제 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됐죠. 자, 요거는 핀 이네이블.
로에서 이네이블 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이네이블이 되는 거죠. 어. 이게 그게 로가 아니면 프로그램 디세이블 되는 겁니다. 음. 그다음에 이건 어드레스 레치 이네이블. 요거는 R 언더바하고 R WR 언더바하고 RD 언더바가 있죠. 요거는 외부에서 외부 메모리에 데이터를 뭐 할 때 라이트 할 때 이 핀을 로로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요 핀은 외부에서 데이터를 읽어 드릴 때 이 핀을 로로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숫자 위에 로로 돼 있으면 우리가 로 액티브라고 불러요. 이해했죠? 숫자 위에 언더바가 있으면 그래서 로에서 동작하는 걸로 돼 있고 얘가 동작될 때는 로가 된다는 거지. 이해했죠? 음. 여러분 이제 논리회를 배우고 바로 여기까지 와서 좀 건너뛴 게 있긴 하지만 자 그래서 우리 2학년 2학기 과목 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이 좀 많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인베디를 엔지니어가 되긴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닦은 실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3학년 4학년 될 때 외부 경진대회에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뭐 자기만의 작품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CPU 내부 구조를 블록 다이어그램 형태로 보여준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위에 보면 뭐예요? 포트 쭉 있죠. 여기 보면 포트 A번부터 뭐 있어요? 포트 A번부터 A번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는 뭐예요? 데이터 레지스터가 있고 뭐예요? 뭐 있어요? 여기 보면은 디렉션을 정하는 게 있죠. 디렉션. 데이터 디렉션. 데이터 디렉션은 뭔가 하면은 이 포트를 입력으로 쓸 건지 출력으로 쓸 건지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어떤 값을 설정하면 이 포트를 입력으로 할 수도 있고 출력으로 할 수도 있어요. 전부 다 모든 포트가 A번부터 G번 포트까지 전부 다 어떤 포트는 여러분들 입력으로 쓸 수 있고 출력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입력으로 쓰면 쓰거나 설정하면은 여기에서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가져올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출력으로 쓸 수 있도록 해놓으면 이 포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A번부터 어디까지? 여기 보면 아마 여기 여러분 그 앞에 그림에서 아마 여기가 1번에 해당될지도 몰라요. 여기가 핀 번호 1번부터 쭉 해서 이렇게 해서 아마 쭉 여기 64번까지 1번부터 해서 32 그리고 이렇게 쭉 해서 64번까지 이렇게 아마 그림을 맞춰 놓은 걸 거예요. 그래서 A번 포트도 B번 포트도 뭐 쭉 해서 F번, G번까지 전부 다 뭘로 입출력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그 앞에 설명 나왔던 게 각 조금씩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뭐 보여요? UART 보이나? UART. UART 뭐 어떤 목적으로? 시리얼로 나중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쓰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보여요. 이 필은 보여요? 그 다음에 또 뭐 보여요? 오실레이터 보여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러분 못 보던 게 있을 거야. 이 보면 ALU. 여기가 실제로 CPU의 코어 기능을 하는데 여기에요. 여기. 뭐 다른 거 다 중요하죠. 실제로는 여기서 여기 보면 여기 레지스터가 있어요. 제너럴 퍼포스의 레지스터가 있고 여기 뭐 있어요? SRAM이 있죠. 그리고 ALU가 있죠. 그리고 상태 레지스터가 있어요. 그리고 컨트롤 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예요? 인스트럭션 디코더가 있고 인스트럭션 레지스터가 있고 뭐예요? 프로그램 플래시가 있고 프로그램 카운트가 있고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요 중에 일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 내부 구조를 좀 블록 다이어그램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기록되어 있는지 앞에 나왔던 설명하고 그림을 찾아보면 비슷하게 매칭이 됩니다. 복잡해 보이죠, 그죠? 자, 자, 여기 이제 CPU의 코어로 들어온 거예요. 자, 자, AVR 코어를 가보면 이게 이제 코어 그림이에요. 자, 이게 잠깐만요. 이게 잘 안 보여서
옆으로 좀 옮겨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첫 번째 중요한 게 프로그램 카운터예요. 프로그램 카운터는 뭐예요? 내가 여러분 짠 프로그램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컴파일 된 다음에 실행 파일, 그게 헥사 코드 형태로 된 게 실행 파일이 어디 내려가요? 플래시 메모리로 가서 저장돼요. 그러면 메모리 공간 중에 프로그램 메모리 중에 어떤 번지에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시작점이 어딘지도 정해져 있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가리키는 곳에서 프로그램이 어디 들어있다고? 플래시 메모리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가리키는 플래시 메모리 번지에 가서 어떻게 해요? 명령어를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 명령어를 어떻게 해요? 분석해요. 디코딩에 분석해요. 분석해서 컨트롤 신호를 내보내요. 음, 음. 그래서 컨트롤 신호를 내보내면 그 컨트롤 신호에 의해서 데이터가 이제 뭐 여기 레지스트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램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 IO에서 가져올 수 있고 여러 군데서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어디로 들어와요? ALU로 들어와서 그 어떤 연산을 실행하죠. 실행한 결과가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결과가 어디에 반영돼? 어, 스테이터스 레지스트로 들어가요. 그게 스테이터스 레지스트로. 여기 보면은 스테이터스 앤드 컨트롤 스테이터스 레지스트로 들어오면 그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다음 동작을 또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이렉트도 있고 인다이렉트도 있어요. 다이렉트 뭔가 하면은 다이렉트는 그 주소 번지에 있는 값을 직접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인다이렉트는 주소 C에서 보면 포인터 같은 거예요. 그게 인다이렉트예요. C에서 보면 포인터가 뭐죠? 어떤 번지에 가서 그 안에 있는 그 번지에 가서 있는 걸 주소로 해서 그 번지에 가서 다시 가져오는 거죠. 그죠? 그게 인다이렉트예요. 다이렉트는 지정된 주소 번지에서 바로 가져오는 거고 인다이렉트는 그 주소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딴 거하고 연산을 하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인다이렉트예요. 음.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전부 다 어디에 붙어 있어요? 데이터 버스에 다 붙어 있죠. 데이터 버스가. 데이터 버스에 있으면 자기가 데이터를 내보내야 될 때만 데이터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죠? 어, 보낼 수 있을 때만. 그게 뭘 갖고 컨트롤해? 컨트롤 라인을 통해서 제어를 받는 거예요. 컨트롤 라인에서 지금 예를 들면 EP로면서 데이터 내보내는 거면 그때 이제 데이터가 나가서 어디로 이제 딴 데로 지정된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제너럴 퍼포스의 레지스터가 8바이트짜리가 32개가 있다. 우리가 이거 직접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하면 프로그램 짜면 그 어셈블러 코드로 바뀔 때 우리가 변수 썼던 거 이런 것들이 이 레지스터 값으로 매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그림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그림은 꼭 기억해야 되고 나중에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보면은 프로그램 카운터 가리키는 곳에서 뭘 갖고 와? 이제 해당 번째 가서 그 명령을 가져와요. 그래갖고 그걸 어디 가져오지? 인스트럭션 레지스트로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뭐 해요? 해독하는 죠. 해독해서 그 다음에 해독해서 그 메모리로 가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죠. 어. 그러면 우리가 조건문을 썼으면 그 상태 레지스트의 결과에 따라서 어디로 점프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스택 포인트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SRAM은 우리가 데이터를 임시로 보관하는데 EEP로 우리가 안 쓰니까 일단 당분간은 설명을 안 할게요. 인터럽트 처리는 아직 인터럽트가 뭔지 정확히 모르니까 인터럽트가 설정되어 있으면 인터럽트 관련 기능들을 이제 수행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은 아마 숙제에도 이 그림에 대한 게 아마 있겠죠. 이 그림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제 앞에 그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요게 뭐 ALU가 Arithmetic Logic Unit예요. 여기는 산술 연산이나 논리 연산, 비트 연산을 수행합니다. 뭐에 따라서? 머신 코드가 정해진 거에 따라서. 그래서 연산은 대부분 1사이클 안에 수행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앞에 있는 어셈블러 코드가 133개가 있는데 그 전부 다 대부분 다 한 사이클에 다 이루어진다고 돼 있어요. 그죠? 범용 레지스터가 아까 32개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R0부터 R31까지로 돼 있어요. R0부터 R31까지 8비트짜리고. 그래서 보면 어드레스가 몇 번부터 돼 있어요? 0번부터 돼 있죠. 0번부터 어디까지? 1F까지. 1F가 얼마인가요? 10진수로 하면은. 1F 얼마예요? 1F가 얼마인가? 예, 31이에요. 그쵸? 위에 1이니까 16이고 F면 15, 16하고 15 더하면 31이죠. 그래서 0번부터 31번까지 그래서 몇 개가 있어요? 32개가 있어요. 그리고 끝에 있는 게 뭐예요? X 레지스터는 2바이트, Y 레지스터 2바이트, Z 레지스터 2바이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근데 우리 레지스터를 우리가 직접 연산으로 쓰진 않는다. 자, 다음 볼게요. 자, XYZ는 몇 바이트로? 16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2바이트로 쓴다는 거죠. 그죠? 자, 요게 다른 점이에요. XYZ는 16비트로 쓰는데 왜냐면 필요하다 한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보면은 타이머 카운트도 16비트짜리가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쓸 때 16비트이 필요하니까 필요에 따라서 CPU가 어떤 레지스터를 쓸지는 자기가 이제 정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아마 여러분들이 다 새로운 용어가 나와서 이제 헷갈릴 텐데 이제 처음에 근데 같은 용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뒤로 갈수록 앞에 나왔던 거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어, 특히 우리 수업하는 것 중에 처음에 한 몇 주 동안은 좀 여러분 집중해서 공부도 하시고 강의도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ALU에서 그죠? 연산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산술 연산도 되고 논리적 연산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연산이 다 이루어지니까. 그럼 그 결과에 대한 거를 상태 레지스터에 보관합니다. 그 상태 레지스터는 비트 수가 8비트예요. 8비트인데 그 결과는 sreg라고 돼 있죠?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약자예요. reg가 레지스터고 s가 상태 s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 여기가 8비트에 대한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상태 레지스터에 있는 8비트가 I는 뭐예요? 첫 번째 7번 비트가 I비트야. 요거는 interrupt enable. interrupt 아직 안 배웠어요? 아까 개념적으로 배웠어. 그지? 가게 주인이 가게에 있는데 손님이 들어오면 땡그랑 소리 나면은 그 interrupt야. 프로그램도 내가 돌고 있는 중에 인터럽트가 걸리면 일반적으로 인터럽트가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래서 내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걔가 원하는 일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인터럽트를 쓰는지 안 쓰는지에 따라서 여기서 상태 레지스터 인터럽트가 이네이블인지 아닌지를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쓸 때 나중에 명령으로 인터럽트 이네이블 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를 설정해야 됩니다. 요거는 비트 카피 스토리지. 비트를 카피해서 저장할 수 있어요. T비트는. 자, 그 다음에 아까 보면 H가 있었죠? H가 5번인데 여기 하프 캐리어. 뭐예요? 비트 연산하는데 8비트 연산 위에 제일 위에 캐리어 말고 밑에 4비트 연산했을 때 그게 캐리어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죠. 4비트 연산해서. 그 다음에 S비트는 사인 비트예요. 결과가 아까 ALU에서 연산한 결과가 뭐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나타내는 거. 사인 비트예요. 네거티브인지 포지티브인지를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V는 오버플로. 보수 연산에서 보면 오버플로 뭔지 알죠? 그죠? 보수 연산에서 오버플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나타내준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사인 비트는 뭐예요? 익스클루시브 OR에 대한 결과. 그 다음에 네거티브는 산술 연산에 대한 결과. 음수이면 이게 1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Z는 제로. 이건 산술 연산의 결과가 0인지 아닌지 나타내 주는 거. 그다음에 C는 캐리어. 산술 연산이나 논 연산에서 뭐가 캐리어가 발생했는지 보여주는 거. 이 상태 리스트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조건문 짜잖아요, 조건문. A가 B보다 크면 그거 할 때 결국은 그게 조건이에요. 그죠? 그럼 A하고 B를 비교한 결과가 큰지 아닌지 결과가 나오잖아요, 상태 리스트에.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수행할 프로그램 카운터가 달라지는 거죠. 이해했죠? 여러분은 조건문이 결국은 여기에 상태 리스트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프로그램 실행되는 부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하나의 명령에 대해서 산술 연산이 ALU에서 연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상태 리스트의 값이 그 명령어 수행될 때마다 상태 리스트의 값이 새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명령을 할 때 상태 리스트의 조건문을 쓰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다음에 실행되는 게 달라지는 거죠. 음. 자. 그다음에 스택이라는 게 있네, 스택. 요거는 임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여기다 임시로 저장하지는 않고 아마 주로 CPU가 이 스택이라는 걸 사용해요. 이것도 일종의 메모리인데요. 메모리인데 영역을 지정해 놓고 CPU가 자기가 주로 많이 쓰는 언제 주로 쓰냐 하면은 내가 예를 들면 함수를 호출하잖아요. 프로그램 짤 때. 메인에서 어떤 함수를 불렀어요. 그럼 나중에 그 함수에 갖다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함수를 갈 때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어디다 줘놔요? 그때 스택에 집어넣어놔요. 스택에 집어넣어놨다가 나중에 복귀해 오면서 거기 걸 갖고 와서 가기 전 상태를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돌아가는 거야. 근데 스택은 방식이 last in first out이야. 이게 무슨 뜻인가? last in first out. 마지막에 있는 걸 먼저 꺼낸다는 뜻이야. 그럼 이건 뭐하고 똑같아? 예를 들면 우리가 항아리에다가 물건을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쌀 같은 거 넣지 말고 큰 물건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제일 위에 있는 게 제일 마지막에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런데 그걸 제일 먼저 꺼내야 밑에 있는 거 꺼낼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항아리 같은 곳에 넣어놓는 거를 항아리 형태로 돼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 last in, first out이라고 이야기를 해. 이해됐어? 어. 그럼 first in, first out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거는 뭐야? 파이프라인으로 돼 있는 거. 넣어놓고, 파이프라인 돼 있으면 넣어서 계속 한쪽에 넣고 한쪽에서 계속 꺼내면 뭐야?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오는 거지. 근데 스택은 어, less in, first out이다. 그 다음에 스택 포인트는 스택에 어디에 지금 내가 데이터를 어디까지 넣어놨는지를 알려주는 거. 그 스택 포인트는 몇 바이트야? 2바이트로 돼 있어. 이건 이제 그 스택의 메모리 주소를 보관하는 곳이거든. 스택이 있고 내가 데이터를 어디다 지금 어디까지 채워놨는지 그 주소를 보관하는 곳이야. 그게 스택 포인트야. 그 SP라고 부르고 하나 스택이라고 부르지. 음.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걸 듣고 계속 수화하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거기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조금 어렵긴 할 텐데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여러분 처음 보는 게 많이 나왔을 때는 반복 설명하든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렵지 않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자, 이건 램페이지 레지스트로 쓰는 건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쓸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아토메가 128 메모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프로그램 메모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뭐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로 보조 메모리를 쓰는 게 뭐예요? 주로 데이터 옮기고 할 때. 여러분 USB 쓰시죠, 그죠? 맞아요. 그 USB랑 똑같은 메모리예요. 플래시 메모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USB 데이터 넣은 다음에 빼갖고 가서 저쪽에 가면 살아있죠. 똑같아요, 얘도. 그래서 우리가 아토메가 128 쓸 땐 당분간 플래시 메모리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남아있는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SRAM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얘는 전원이 꺼지면 사라지는 거. EEPROM은 우리가 있긴 한데 우리가
당분간 안 쓸 겁니다. 그죠? 자, 프로그램 메모리는 얘가 8빅 CPU인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메모리는 어드레스 버스가 몇 비트예요? 16비트예요. 왜? 이게 데이터가 128KB라서 16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PI 시리얼 방식을 이용해서 인시스템 프로그램, 그러니까 ISP 기능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약간 내 CPU 모양 잠깐 보여줬고요. 그게 마이크로 USB로부터 쭉 내려오면 자동으로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물론 그때 내려올 때 그 코드 안에는 이 데이터가 몇 번지에 가는지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 정보가 들어있어서 그 정보를 보고 걔가 지정된 번지에다가 그 데이터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운로드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미 이 CPU 안에 깔려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10,000번까지 라이트가 가능하다. JTAG 인터페이스는 JTAG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JTAG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플러시 메모리를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GPU에는 JTAG 인터페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못 쓰고 아까 있는 마이크로 USB 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면 JTAG을 쓸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JTAG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CPU 보드하고 인서킷 에뮬레이터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언젠가 한 번은 보여줄 거고 우리 수업에는 안 쓰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구경을 해보고 나중에 회사에 가서 쓸 일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능력은 갖춰야 되겠죠. 그죠? 배웠는데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이야기고 그죠? 실제로 대부분 회사에 가면 JTAG 인터페이스로 연결해서 디버깅도 하고 다운로드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거는 왜 없냐? 거기 우리 학교에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 추가로 새로 산 CPU가 모자라서 새로 샀는데 얘는 좀 싸요. JTAG 인터페이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니까 결국 JTAG 인터페이스가 없는 모듈을 샀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내가 결국 맡게 됐는데 그렇지만 여러분도 JTAG을 쓰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고요. 우리가 이번 학기 배우는 거는 꼭 JTAG을 안 써도 여러분들이 디버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수업한 것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 거기 설명하는 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어려워요? 얼굴이 안 보이니까 강의실에서 하면 이해하는지 안 되는지 표정이라도 볼 수 있는데 표정도 볼 수 없으니까 좀 깝깝하긴 하네. 잘 이해하고 있어요? 어, 알겠어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거기 선생님 강의 이거 녹화 안 했는데